병실 커튼이 젖혀지고 간호복 차림의 여자가 들어선다. 정욱은 숨을 멈춘다. 그 얼굴, 잊을 수 없는 눈매였다. 혜진아, 너 내 돈 들고 사라졌잖아.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지만 사람 잘못 보셨어요. 침묵 사이로 심전도 소리가 커지고 정욱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정욱은 밤마다 병원 복도를 돌며 그녀를 찾는다. 내가 왜 거짓말했어? 그 돈이 뭐라고? 혜진은 울부짖듯 고백한다. 그 돈으로 민호 수술했어요. 살려야 했어요.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경북 구미 외곽,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서 있습니다. 대문 앞 우체통엔 먼지가 쌓여 있고 마당엔 풀이 무성합니다. 이 집에 혼자 사는 박정욱 할머니는 올해 72입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면 정욱은 늘 같은 행동을 합니다. 낡은 찬장에서 흰색 커피잔 2개를 꺼냅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하나는 아들 도윤이가 쓰던 것입니다. 도윤이는 7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5의 나이였습니다. 정욱은 아들의 잔을 천천히 닦습니다. 손때가 묻은 자국을 따라 행주를 움직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도윤아, 오늘도 날씨 좋다. 내가 좋아하던 봄날이야. 그 잔은 더 이상 쓰이지 않지만 정욱은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닦아서 제자리에 놓습니다. 마치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처럼 말이죠. 도윤이가 세상을 떠난 뒤 며느리 윤혜진과 손주 민호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보험금 8천만 원을 들고서요. 정욱은 그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혜진은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민호 데리고 서울 갈게요. 정리할 게 있어서요. 혜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힘들었을 텐데 좀 쉬다 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혜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보험금 통장도 이미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금방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정욱이 댁 며느리 보험금 타서 딴 남자랑 튀었다며? 8천만 원이면 큰 돈이지. 그 돈으로 어디 가서 새 인생 시작했겠지. 불쌍한 정욱이 할매. 아들도 잃고 손주도 못 보고. 정욱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입 밖으론 다른 말을 했습니다. 우리 혜진이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뭔가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누가 봐도 도망간 며느리를 두둔하는 시어머니가 안쓰러웠던 겁니다. 그래도 정욱은 믿었습니다. 혜진이 아들과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혜진은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 밥상을 차리고 밤늦게까지 빨래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면 병원에 모시고 가고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정욱은 혜진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김장철이면 둘이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전을 부치고 떡국을 끓였습니다. 혜진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양념간이 맞나요? 그래, 딱 좋다. 우리 혜진이 솜씨 좋네. 혜진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욱의 눈에는 딸처럼 예뻐 보였습니다. 그 돈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애만 잘 키웠으면 좋겠다. 정욱은 텅 빈 집에서 혼잣말을 합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릴 뿐입니다. 밤이 되면 정옥은 손주 민호의 사진을 꺼내봅니다. 5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민호는 환하게 웃고 있고 할머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정옥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민호야, 할머니 보고 싶니? 할머니도 너무 보고 싶단다. 이젠 12살이 됐겠구나.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정옥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도윤이의 방도, 민호의 장난감도, 혜진이 두고 간 앞치마도 그대로입니다. 봄날 아침 정옥은 장터에 가려고 집을 나섭니다. 오늘은 5일장이 서는 날입니다. 나물도 사고 두부도 살 겸 나선 길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정옥은 익숙한 손길로 나물을 고릅니다. 나물 파는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눕니다. 할매, 오늘 나물 싱싱해요. 그래, 고맙네. 정옥은 나물 한 봉지를 삽니다. 그리고 두부 가게로 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흐려집니다. 손에 들고 있던 나물 봉지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아이고. 정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달려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가 119 좀 불러요. 정옥의 의식이 점점 흐려집니다. 아련한 목소리들이 들리고 누군가 자신을 안아 일으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그렇게 정옥은 구미 시내의 종합병원으로 실려갑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에 씌워지고 심전도 기계가 몸에 부착됩니다. 깨어났을 때 정옥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말합니다. 할머니, 노안에 심근경색이 왔습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연고자 안에 적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계세요? 없어요. 혼자 삽니다. 간호사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따뜻한 손길을 느낍니다.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익숙한 감촉입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를 정옥은 압니다. 7년 동안 그리워했던 잊을 수 없는 목소리입니다. 정옥은 천천히 눈을 뜹니다. 흰 마스크를 쓴 간호사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혜진아? 정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간호사는 잠시 멈칫합니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가에 당황한 기색이 스칩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간호사는 서둘러 병실을 나갑니다. 정옥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분명 혜진이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눈빛, 그 손길. 7년 동안 그리워했던 며느리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방금 전 일을 되새깁니다. 분명 혜진이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눈빛, 그 손의 온기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밤 그리워했던 며느리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했습니다. 혜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마치 들킨 사람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간호사가 아침 혜진을 돌러왔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그 간호사는 아니었습니다. 정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어젯밤에 저 돌봐주신 간호사분 어디 계세요? 어젯밤에요?
야간 근무자는 지금 퇴근했을 겁니다. 그분 이름이 뭔가요? 간호사는 근무표를 확인했습니다. 유하나 간호사님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유하나. 정욱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혜진이 아니라 유하나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친절하셔서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정욱은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혜진이 이름을 바꿔서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이름을 바꿨을까? 왜 나를 못 본 척 했을까? 정욱은 답답한 마음에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며칠 더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붐볐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간호사들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실 앞을 지나가다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이름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욱은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휴게실이 보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니 벽에 여러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하나 간호사 모범 직원 선정. 사진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정욱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 혜진이었습니다. 머리 모양은 달라졌고 표정도 예전과 달랐지만 그 얼굴을 정욱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욱이 돌아보니 젊은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아, 저기 저분이 누군지 궁금해서요. 아, 유하나 선생님이요? 우리 병원에서 제일 모범적인 분이에요. 환자들한테도 친절하시고 일도 잘하시고.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한 3년쯤 됐나? 처음엔 보조 간호사로 시작하셨는데 정말 열심히 하셔서 정식 간호사가 되셨어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그럼 혜진은 사라진 지 4년 만에 이곳에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가족이 있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얘기는 잘 안 하시거든요. 늘 바쁘게 일만 하시니까. 정욱은 다시 포스터를 바라봤습니다. 혜진은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왜 자신을 피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정욱은 잠들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혜진이 야간 근무를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밤 10시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욱은 눈을 감은 척했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히 다가와 정욱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부드러웠습니다. 정욱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뜨고 간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아, 너 맞지? 혜진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유하나가 아니라 윤혜진이잖아. 내 며느리 맞잖아.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정욱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도망갔어? 왜 연락도 안 했어? 민호는 어디 있어? 혜진은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정욱은 화가 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그 돈 8천만 원. 그게 뭐라고 손주 얼굴도 못 보게 하냐? 7년이야, 7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죄송해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욱은 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왜 이름을 바꿨어? 왜 여기 있어? 혜진은 복도를 힐끗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들키면 안 돼요. 들키면? 대체 무슨 소리야? 제발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세요. 저 여기서 유하나예요. 윤혜진 아니에요. 민호는? 민호는 어디 있냐고.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어디 있는데? 보고 싶다. 할미가 얼마나 보고 싶은데. 어머니, 제발 지금은 안 돼요. 혜진은 정옥의 손을 놓고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정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년 만에 만난 며느리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유하나 간호사, 오늘 근무하나요? 아니요,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정옥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을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민호가 어디 있는지, 왜 이름을 바꿨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정옥은 지팡이를 짚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병원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혜진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병원 게시판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간호부 직원 명단. 거기에 유하나의 이름이 있었고 소속 병동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 종이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진실을 알아낼 거야. 정옥은 게시판에서 본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유하나 아니 혜진은 3층 내과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정옥 자신은 2층 순환기내과 병동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한층 차이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옥의 건강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해 있으라고 했습니다. 정옥은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옥은 복도를 산책했습니다. 의사가 권한 운동이기도 했지만 정옥에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혜진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을 살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옥은 용기를 내어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었지만 참고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는 2층과 비슷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오가고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정옥은 복도 끝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살피니 몇몇 간호사들이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정옥이 돌아서려는 순간 누군가 복도 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간호복을 입고 차트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숨을 죽였습니다. 혜진은 병실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정옥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 밖에 섰습니다. 안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물 좀 드릴게요. 부드럽고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예전 혜진의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정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혜진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정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진은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너 보러 왔지. 우리 얘기 좀 하자. 혜진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근무 중이에요. 그럼 언제 얘기할 건데? 혜진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1층 정원으로 나오세요. 거기서 얘기해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서둘러 다른 병실로 향했습니다. 정옥은 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2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10시
정옥은 가디건을 걸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봄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혜진이 나타났습니다. 간호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정옥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어디 있니?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학교 다녀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어디서?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보고 싶다. 할미가 너무 보고 싶은데. 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왜 도망쳤어? 왜 이름을 바꿨어? 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오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민호가 아팠어요. 아팠다고? 무슨 병이었는데? 심장이요. 선천성 심장병이 있었는데 오빠 사망 후에 갑자기 악화됐어요. 의사가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요. 정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일이 수술비가 5천만 원이었어요. 보험금 8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수술비로 썼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빚을 갚았어요. 빚? 무슨 빚? 오빠가 사고 나기 전에 사업빚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모르셨을 거예요. 오빠가 말씀 안 드렸으니까. 정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돈이 다 떨어졌어요. 민호 수술하고 빚 갚고 나니 한 푼도 안 남았어요. 아니, 오히려 병원비 때문에 빚이 더 생겼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호 혼자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었어요. 친정에도 갈 수 없었어요. 친정도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정옥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혼자 끙끙 앓았어?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어떻게 말씀드려요. 오빠 잃으시고 얼마나 힘드셨는데. 그래서 서울로 갔어요. 거기서 식당 일도 하고 공장 일도 했어요. 민호 병원비 벌려고요. 그러다가 간호학원 광고를 봤어요. 간호사가 되면 돈도 벌고 민호 병도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동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어요. 민호는 학원 끝나고 혼자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민호한테도 미안하고 어머니한테도 미안하고 정옥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니? 간호학원 다닐 때 신분이 문제가 됐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올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유하나로요. 법적으로? 아니요. 그냥 가명이요. 서류상으로는 윤혜진이에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모두 저를 유하나로 알고 있어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연락은 할 수 있었잖아. 한 번이라도 전화를 했어야지. 어머니한테 무슨 얼굴로 연락을 드려요. 돈 들고 튄 며느리가. 나는 돈 때문에 화난 게 아니야. 너랑 민호가 보고 싶었던 거지. 혜진은 정옥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정옥도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7년 만에 나누는 포옹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됐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 그런데 혜진아, 병원에서는 너 신분이 어떻게 돼 있어? 혜진은 몸을 떨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병원에서 지금 제 신분을 조사하고 있어요. 왜? 누군가 제보를 했대요. 제가 가짜 이름을 쓰고 있다고. 정옥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들키면 해고될 거예요. 그리고 민호도 학교에서 알게 되면 혜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욱은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정욱은 혜진을 꼭 안은 채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같이 해결하자. 할매가 도와줄게.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미 병원 인사팀에서 조사가 시작됐어요. 제 서류를 다 검토하고 있대요. 그럼 진실을 말하면 되잖아. 사정이 있어서 이름을 바꿨다고. 그게 문제예요. 병원에 입사할 때 이력서에 거짓을 썼어요. 학력도 경력도 조금씩 바꿨어요. 들키면 해고는 기본이고 자격증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민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니? 아니요. 민호는 엄마가 간호사라는 것만 알아요. 이름 바꾼 건 몰라요. 언제까지 숨길 거니?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정욱은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혜진아,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니? 매일 들킬까봐 두려워하면서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민호 얼굴이라도 보자. 너무 보고 싶다. 어머니 지금은 안 돼요. 민호가 혼란스러워 할 거예요. 왜? 할머니가 나타나면 왜 혼란스러워해? 민호한테 할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정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미안해요. 민호가 계속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어서 차라리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야 민호가 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욱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에게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혜진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정욱은 혜진의 손을 놓았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슬펐습니다. 며느리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혜진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알았어. 당분간은 참을게. 하지만 언젠가는 민호를 만나야 해. 약속해줘. 네, 약속할게요. 혜진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들어가세요. 밤 공기가 차가워요. 너는? 저는 조금 더 있다가 들어갈게요. 정욱은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혜진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호는 내가 죽은 줄 알고 있다니. 정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주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5살 때 마지막으로 본 민호는 이제 12살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컸을까요? 목소리는 변했을까요?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을까요? 다음 날부터 정욱은 혜진을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매일 3층에 올라가 멀리서 혜진이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혜진은 환자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웃으며 말을 건네고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정욱은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정욱은 간호사실 앞을 지나가다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하나 선생님 일이 어떻게 되는 거래? 글쎄, 인사팀에서 조사 중이라던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 정말? 그분은 일도 잘하시고 성실하신데. 그래도 서류가 문제면 어쩔 수 없잖아. 정욱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혜진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도와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욱은 병원 1층 원무과로 내려갔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인사팀이 어디 있나요? 2층 행정동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정욱은 행정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인사팀이라고 적힌 문이 보였습니다. 정욱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중년 여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옥은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저기 유아나 간호사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여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환자분이신데 왜 직원 정보를 물어보시나요? 제가 유아나 간호사를 알거든요. 아시면 어떻게 아시는데요? 정옥은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말을 지어내야 할까요? 제가 유아나 간호사의 보증을 서고 싶어서요. 보증이요? 네. 그 친구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제가 증명하고 싶어서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환자분의 의견이 조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유아나 간호사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저를 잘 돌봐줬어요. 감사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류상의 문제입니다. 정옥은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이미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정옥은 인사팀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혜진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정옥은 다시 혜진을 만났습니다. 1층 정원에 같은 벤치에서였습니다. 혜진아, 인사팀에 다녀왔다. 혜진은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지. 하지만 소용없었어. 그쪽에선 서류만 보더라. 혜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괜히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들킬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이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정옥은 혜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혜진아, 너는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거야.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민호를 지키기 위해서였잖아.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옥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옥은 퇴원 통지를 받았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혜진을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조금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제 건강하세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정옥은 어쩔 수 없이 짐을 쌌습니다. 병실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3층을 올려다봤습니다. 혜진은 거기서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혜진아, 내가 꼭 너를 도와줄게. 정옥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혜진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민호를 만날 수 있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정옥은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요. 혜진과 민호를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하기로요. 7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정옥은 집 안으로 들어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정옥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번호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예전에 도윤이가 다니던 회사 동료의 번호였습니다. 혹시 도윤이의 빚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옥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도윤이 아는 사람인가요? 저는 도윤이 어머니인데요.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어머님, 저 기억하시나요? 김철수입니다. 도윤이랑 같이 일했던. 그래요, 기억해요.
철수 씨, 혹시 도윤이가 돌아가기 전에 빚이 있었던 거 아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며느리한테 들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이가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이었는데 잘 안 됐죠. 빚이 3천만 원쯤 됐을 거예요. 정욱은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빚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형수님이 다 갚으셨을 거예요. 보험금으로요. 정욱은 혜진이 한 말이 사실이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군요. 고마워요, 철수 씨. 어머님, 혹시 형수님은 잘 계세요? 응, 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정욱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혜진의 사정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수술비에 남편의 빚까지 갚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욱은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혜진 생각만 했습니다. 병원에서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 혜진은 괜찮을까? 어느 날 아침 정욱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걸었습니다. 혜진을 찾으려는 순간 간호사실 앞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아나 선생님, 잠깐만 나오세요. 인사팀 직원이 혜진을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정욱은 복도 끝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유아나 선생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의 이력서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름부터 문제입니다. 본명이 윤혜진이시죠? 왜 유아나라는 이름을 쓰신 겁니까?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정이 무엇이든 허위 서류 제출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병원 규정상 즉시 해고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혜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정말 열심히 일했잖아요. 환자들도 저를 좋아해 주셨고,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정욱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정욱을 돌아봤습니다. 혜진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정욱은 인사팀 직원 앞에 섰습니다. 이 사람을 해고하면 안 됩니다. 할머니, 이건 병원 내부 문제입니다. 환자분이 개입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증인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름을 바꿔야 했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인사팀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인이요? 네. 이 사람은 제 며느리예요.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혜진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정욱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숨지 마. 내가 다 말해줄게. 정욱은 인사팀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7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교통사고로요. 그리고 아들이 심장병으로 쓰러졌어요. 수술비가 없어서 보험금을 다 썼죠.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 해도 허위 서류는 문제입니다. 그럼 진짜 이름으로 다시 근무하면 안 됩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잖아요. 환자들이 얼마나 이 아이를 좋아하는데요. 인사팀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어렵습니다. 규정을 어기면 다른 직원들에게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되거든요. 정욱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이 아이 좀 봐주세요. 이 아이가 없으면 손주가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혜진이 정욱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제발이요. 제가 뭐든 할게요. 이 아이를 좀 봐주세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간호사는 눈물을 닦았고 어떤 환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제가 위에 다시 보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못 드려요. 정옥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돌아가고 혜진은 정옥을 부축했습니다. 둘은 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다들 알게 됐잖아요. 알면 어때?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되잖아. 하지만 저는 해고될 거예요. 민호는 어떻게 해요? 정옥은 혜진을 안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우리 같이 살면 되지. 어머니, 민호도 데리고 와. 이제 내가 다 돌봐줄게. 혜진은 정옥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7년 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들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정옥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던 소년이 돌아봤습니다. 민호였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손주였습니다. 5살 꼬마였던 민호는 이제 훤칠한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분이 누구예요?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의 할머니야. 내 할머니. 민호는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미안해. 엄마가 거짓말했어. 할머니는 살아계셔. 민호는 정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다가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할머니야. 많이 컸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할머니세요? 그래, 할머니야. 민호는 정옥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옥도 손주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7년 동안 그리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혜진도 함께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좁은 원룸 식탁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할머니에게 학교 이야기를 했고 정옥은 민호의 말을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수학 잘해요. 반에서 3등이에요. 그래, 우리 민호 똑똑하네. 엄마가 항상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셔서요. 정옥은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다음 날 혜진은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는 통보였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아나 선생님, 내일 오전 10시에 병원장실로 와주세요. 최종 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정옥이 옆에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혜진아, 괜찮을 거야. 어머니, 저 해고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차갑더라고요. 그래도 가봐야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날 밤 혜진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엄마가 걱정되어 잠들지 못하고 엄마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일 그만두게 돼요? 모르겠어. 내일 가봐야 알 것 같아. 엄마가 일 그만두면 어떡해요? 학원비는? 걱정 마. 엄마가 다른 일 찾을게. 민호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혜진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민호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술 자국이 만져졌습니다. 7년 전 그 수술이 민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혜진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정옥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학교에 가야 해서 먼저 보냈습니다. 민호는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파이팅? 혜진은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혜진은 병원장실 앞에 섰습니다. 정옥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혜진아, 용기 내.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니 병원장과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앉으세요. 혜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아나 선생님 아니, 윤혜진 선생님. 선생님의 상황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혜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선생님이 처한 상황은 이해합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죠. 그 노력은 존경할 만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병원은 규정으로 운영됩니다. 허위 서류 제출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윤혜진 선생님을 해고하는 대신 6개월간 무급 정직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직이요? 네. 그 기간 동안 선생님은 모든 서류를 바로잡으시고 정식으로 재입사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름도 본명인 윤혜진으로 바꾸시고요. 정말 해고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어제 어르신께서 무릎 꿇으시는 걸 보고 우리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근무 기록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3년 동안 무결근, 환자 만족도 최상위, 동료들의 평가도 우수했습니다. 병원장이 덧붙였습니다. 우리 병원은 실력 있는 인재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규정은 지켜야 하니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혜진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단 6개월 동안은 무급입니다. 생활이 어려우시면 병원 측에서 긴급 생활비 지원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혜진은 일어나 깊이 인사했습니다. 병원장실을 나와 복도에 서 있던 정옥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해고가 아니에요. 6개월 정직이래요. 정옥은 혜진을 꼭 안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6개월간 수입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혜진은 민호 학원비와 월세, 생활비를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하죠? 6개월 동안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와요. 우리 집에 와서 살자. 월세도 아낄 수 있고. 어머니 집은 좁잖아요. 좁아도 괜찮아. 셋이서 살기엔 충분해. 혜진은 고민했습니다. 7년 동안 홀로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에게 의지하는 게 맞을까요? 정옥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아, 가족이잖아.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는 게 가족이야.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부터 혜진과 민호는 정옥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7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니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도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민호의 장난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기 방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제 방이었어요? 그래,
5살 때까지 여기서 살았지. 민호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장난감들, 그림책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민호와 함께 방을 청소했습니다. 정옥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오랜만에 큰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옥이 만든 된장찌개와 나물들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민호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엄마 음식이랑 다른 맛이 나요. 정옥은 웃으며 민호의 그릇에 반찬을 더 담아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매일 맛있는 거 해줄게.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7년 동안 자신이 뺏었던 것들이 이제야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혜진은 구직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간호사 자격증은 있지만 병원에서 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직 기간이었으니까요. 동네 약국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았습니다. 하루 5시간 약 정리와 손님 응대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급여는 병원의 절반도 안 됐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정옥은 민호를 돌봤습니다. 학교 보내고 밥 차려주고 숙제 봐주고요. 민호는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저녁 7시쯤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할매가 군것질거리 만들어줄까? 정옥은 부엌에서 호떡을 구워 민호에게 주었습니다. 민호는 호떡을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사는 게 좋아요. 그래. 왜? 엄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혼자 있지 않아도 되니까요. 정옥은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민호야, 이제 할매가 늘 곁에 있을게. 그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렵지만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혜진은 매일 약국에서 일했고 정옥은 집안일을 하며 민호를 돌봤습니다. 민호는 학교와 집을 오가며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계속 여기서 살 거예요? 혜진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이야. 좋아요. 저 여기가 좋아요. 혜진은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7년 동안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혜진 선생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와주시겠습니까? 혜진은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옥도 함께 나섰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혜진 선생님 앉으세요. 혜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을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누가 신고했는데요? 선생님의 옛 채권자였습니다. 선생님이 이 병원에서 일한다는 걸 알고 신고한 거죠. 혜진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죠? 우연히 병원에 왔다가 선생님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갚지 않은 빚이 있다며 병원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빚은 다 갚았어요. 7년 전에 보험금으로 다 정리했다고요. 인사팀장은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제출한 차용증입니다. 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혜진은 서류를 보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거. 도윤 오빠 친구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 돈이에요. 남편이 돌아가기 직전이었어요. 그 친구가 지금 돈을 갚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자까지 합쳐서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1,000만 원이요? 말도 안 돼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병원에 계속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병원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혜진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 막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그 사람을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 1층 상담실에 계십니다. 혜진은 정욱을 바라봤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자. 내가 같이 가줄게. 두 사람은 1층 상담실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 남자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남자를 기억했습니다. 도윤의 옛 사업 동료였습니다. 오랜만이네, 혜진 씨.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비아냥거리는 투였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긴. 빚 받으러 왔지. 7년 전에 빌려준 돈 기억 안 나? 그건 오빠가 빌려준 거예요. 제가 갚을 의무는 없어요. 도윤이는 죽었잖아. 그럼 부인인 당신이 갚아야지. 법적으로 상속 포기했어요. 그리고 500만 원이 어떻게 1,000만 원이 돼요? 이자지. 7년 동안 복리로 계산하면 그 정도 나와. 혜진은 황당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돈 없어요. 못 갚아요.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돈 없기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월급 받잖아. 지금 정직 상태예요. 월급 안 나와요. 그럼 다시 복직하면 되지. 6개월 후에 복직한다며? 남자는 혜진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정보를 들은 게 분명했습니다. 정욱이 나섰습니다. 당신 지금 협박하는 거요?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채권 추심이죠. 돈 받을 때까지 매일 이 병원에 올 겁니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소. 신고하세요. 하지만 차용증은 진짜니까 경찰도 어쩔 수 없을걸요? 남자는 비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돈 마련 못하면 내가 직접 손주 학교로 찾아갈 거야. 민호 맞지? 중학교 1학년? 혜진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그럼 돈 갚아. 간단하잖아. 남자는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욱이 혜진을 부축했습니다. 혜진아, 괜찮아. 우리 방법을 찾을 거야. 어머니, 어떡해요? 저 정말 돈이 없어요. 1,000만 원을 어디서 구해요? 정욱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을 팔까요? 하지만 집을 팔면 살 곳이 없습니다. 빚을 낼까요? 하지만 담보도 없고 수입도 없는데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날 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엄마와 할머니의 침통한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엄마 얼굴이 안 좋은데요. 괜찮아. 엄마 좀 피곤할 뿐이야.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욱은 동네 이웃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혹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형편이 어렵다며 미안해했습니다. 정욱이 할매, 우리도 자식들 도와주기도 빠듯해서 말이야. 괜찮아요. 부탁해서 미안해요. 정욱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자는 매일 병원에 나타나 소란을 피웠습니다. 병원 측은 혜진에게 빨리 해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윤혜진 선생님, 이 문제가 계속되면 복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혜진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복직마저 불투명해진 것입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정옥은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기로요. 집이 없어도 세 식구가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혜진아, 우리 집 팔자.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 집인데요. 집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중요하지. 집 팔면 1,000만 원은 마련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 어디서 살아요? 전세라도 얻으면 되지. 걱정 마.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다 저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정옥은 다음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가격이 높지 않았지만 1,000만 원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남자가 다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돈 준비했어?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만 더 주세요. 집을 팔고 있어요. 집을 판다고? 그럼 어디서 살 건데? 상관없잖아요. 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정확히 일주일 후에 돈 준비해놔.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가만 안 둬. 남자가 떠나고 혜진은 정옥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평생 사신 집인데. 괜찮아. 집은 또 구하면 되지만 가족은 다시 못 구해. 정옥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시작이야. 다시 일어서는 거지. 혜진은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7년 동안 혼자였다면 절대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엄마와 할머니가 집을 팔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자기 방에 들어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뭔가 도와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학교에 가는 척하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동네 슈퍼, 편의점, 음식점을 돌아다니며 물었습니다. 혹시 아르바이트 자리 있나요? 애야, 너 중학생이지? 중학생은 일 못 시켜. 제발이요. 꼭 필요해요. 하지만 어디서도 민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민호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너 왜 학교 안 가고 여기 있니?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생님은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민호는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정직당한 것, 빚쟁이가 나타난 것, 할머니가 집을 팔려는 것까지 말입니다. 선생님은 민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가족을 돕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하지만 선생님, 저도 뭔가 해야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학교로 가자. 선생님은 민호를 데리고 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민호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학생 어머니가 우리 학교 학부모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학교 차원에서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긴급 지원금도 있고요. 신청해 보세요. 그날 저녁 민호는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장학금 받을 수 있대요. 300만 원이래요. 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장학금? 네. 담임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혜진은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300만 원이었지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집을 팔면 나오는 돈과 합치면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집 매매가 성사되었습니다. 정옥은 평생 살던 집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도윤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이제 이 집을 떠난다. 하지만 내 며느리랑 손주는 엄마가 잘 지킬게. 정옥은 눈물을 닦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 앞에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혜진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1,000만 원입니다. 이제 우리한테 나타나지 마세요. 남자는 돈을 세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이제 우리 남남이다. 남자가 떠나고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옥이 혜진을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다 끝났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7년 동안의 고통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병원에 복직했습니다. 이번엔 본명인 윤혜진으로 당당하게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혜진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혜진 선생님, 돌아오신 거 환영해요. 고마워요.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혜진은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환자들에게 더 친절했고 동료들에게 더 따뜻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혜진을 더 강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옥과 혜진, 민호는 작은 전셋집에서 살았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녁이면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수학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그래, 우리 민호 정말 똑똑하네. 엄마, 오늘 병원에서 환자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편지 주셨어요. 그래, 우리 혜진이 자랑스럽네. 정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은 없어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정옥도 경로당에서 작은 일을 하며 돈을 보탰습니다. 민호는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정옥은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우리 시골로 갈까? 시골이요? 응. 동네 보건소에서 간호사를 구한대. 월급은 적지만 집도 제공해준대.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시골 생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민호도 자연 속에서 자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가요. 세 사람은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지만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혜진은 보건소에서 일했고 정옥은 마을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민호는 시골 학교에 다녔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적응했습니다. 혜진은 마을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밤낮 없이 왕진을 다니며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혜진 선생님 고마워요. 우리 마을에 이런 간호사가 와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저를 받아주셔서요. 정옥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정옥이 할매, 며느리 복 받았네. 저렇게 착한 며느리가 어딨어. 고맙지요. 우리 혜진이는 제 딸이나 다름없어요. 민호는 시골 학교에서 새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방과 후엔 들판을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던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행복한 거 맞죠? 정옥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정말 행복하지. 혜진이 덧붙였습니다. 민호야, 행복은 돈이나 집에 있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게 행복이란다. 정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그게 기적이지요.
창문 너머로 민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 속엔 잃었던 가족의 시간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욱의 집은 사라졌지만 가족은 되찾았습니다. 혜진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민호는 할머니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눈물은 말랐고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밥을 먹으며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었습니다. 정욱은 생각했습니다. 집은 잃었지만 가족을 얻었다고요. 돈은 없어도 사랑이 있다고요. 7년의 시간은 아팠지만 그 시간이 세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고요.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 다시 웃음이 돌아왔네. 정욱이 할매 가족 정말 보기 좋아.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 보여. 그렇습니다. 세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함께였기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봄날 저녁 정욱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봤지? 엄마가 우리 가족 잘 지켰어. 이제 걱정 마. 우리 다 함께 잘 살 거야. 하늘에서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